오늘의 수사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 두 시는요,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뭘까요? 반복법과 대구가 나와 있죠. 그쵸? 이름이여가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고, 비슷한 통사 구조를 반복시키면서 화자의 어떠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자는 지금 어떤 상태야? 애절함과 그리움. 왜 그리운 걸까? 김서울이 뭐 똑같죠. 자, 여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에서 임의 죽음. 그렇지, 죽음을 암시하고 있어. 그래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화자가 계속 이제 임을 잃은 슬픔을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임을 잃은 슬픔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어. 자, 그래서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이거 뭐예요? 반복.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찾은 사람 있습니까? 도치법. 어디가 도치일까요? 아까 제가 하늘과 땅사이가 너무 넓어서 그들을 비껴봤는데 거기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자, 맞추면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 단톡방 다 보셨죠? 맘스터치. 여러분들도 이벤트. 무슨 이벤트? 무슨 팅 있잖아요. 응. 캐치티니핑. 좋아.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들 잘 대답해 주시면은요, 싸이버거인가? 거기에서 이제 맛있는 햄버거를 선생님이 쏘겠습니다. 자, 부르는 소리는 비껴간다. 소리가 비낀다. 뭐예요? 나타내려는 것은 소리고, 소리가 비껴간다라고 표현했으면 청각의 시각적 표현. 그쵸. 여러분들, 아직 너는 아직 한참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형에 김소월씨 일로 와봐요. 초설,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제 연작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추수 끝난 빈 불판을 어떻게 쿵쿵 울리며. 근데 쌤, 저번에 청각의 시각적 표현 이거 수사법 안 된다고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자, 쿵쿵 음성 상징어 의태어일까요? 의성어일까요? 그렇지,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서늘한 뜨거운 기적 소리, 서늘한 뜨거운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그쵸? 이거 역설적 표현 되겠고요. 역설적 표현. 기적 소리에 잊지 아니하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심상?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만 쓰면은 안 되겠죠. 뭐라고 써야 되겠어? 소리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서늘하다, 뜨겁다. 그렇지. 촉각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의, 그렇지, 촉각화가 된다. 여러분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야. 이거는 박두진의 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고운해야 솟아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해가 오면은 밝은 세계가 오게 되겠지. 그치? 화자가 지향하는 밝은 세계가 오게 되면은 나는 청산이 좋아라. 여기에서 그럼 청산은 뭐야? 그렇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인 거야.
자, 이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 청산이 깃을 친다. 헐헐헐 마찬가지로 음성상징어. 의태어예요, 의성어예요? 해요. 그렇지, 의태어. 깃을 치는 청산 무슨 법이야? 아하,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실까? 아, 화류? 그렇지. 청산이라고 하는 무정물을 이렇게 깃을 친다라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야, 고운해야라고 하니까 해가 의법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의인법은 어렵죠. 왜냐하면 강아지한테 땡땡아라고 부르는 게 의인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호두야 의인법 아니잖아요. 자, 살아봐야지, 살아봐야지. 이것은 떨어져도 어차피 튀는 공처럼 이라고 하는 정현종의 시가 되겠습니다. 살아봐야지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이 시 볼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해서 화자를 포착해 줘야 된다 그랬었죠.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아, 해야, 고운해야. 나는 이거. 아니요, 반복법은 네. 자, 그래서 살아와야지를 통해 가지고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어. 화자가 처한 처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약간 쓰러졌다. 부정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곳처럼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얘가 시적 대상인 건데 이 시적 대상처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직유. 그리고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그럼 이거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직유 들어가 있으면서 뭐야? 그렇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중세국어 내려가 봐도 될까요? 네? 네. 완전히요. 왜? 아니, 이게 아니라 저는 그 시가로 간다. 아, 시가. 자, 미성년자의 시가. 구매도 흡연도 안 됩니다. 지나타니 폈던 그거요. 시가전, 이제, 별의별 말이 다 나오죠, 이제는. 그냥 이제 선생님은. 이거 시가 저희가 필 수가 없어서 너무 어려워요. 얘들아, 내가 괜히 계란말을 했다. 자, 가잘, 여기 볼게요. 가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을, 또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아라고 하는 글자가 중세국어 시기에 쓰이다가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오늘날의 단모음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단계에서는요 어떻게 된 거야? 의 모음으로 2단계에서 아 모음으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리는요 시냇물. 자, 바라는요 바다죠. 살얼이 났다. 청산이 살얼이 났다. 알리알리알라정 알죠? 살얼이 났다. 바라에 살얼이 났다. 왜요? 시내 다음에 그 괄호 이거 물 안 쓰면 아이 안 되죠. 그게 무슨 시내인 줄 알고. 가로는 진짜 없거든. 가로는 그냥 저번에 안 자, 님비 군비는요 앞뒤로 연거푸 움직이는 모습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연거푸. 선생님 처음 끝이라고 썼는데 처음 끝이요? 조금 애매한데 맞았다고 해주세요. 0.5점 이거 물 가로잖아요. 자, 그리고 즈물은 모습을. 혹시 이수야 이거 인정 안 해주면 삐질 거야? 이거 막 수업 안 됐고 혹시 막 계속 이제 책상 못 펼 거야? 오케이, 그럼 시내 인정할게요. 자, 즈물은 천, 오는
100. 이제 한 세트죠. 그쵸? 자, 그리고 별해는요, 원래 요렇게 생긴 친구야. 이거 뭐예요? 벼랑이죠, 벼랑.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 이거는? 그렇지. 벼랑 애라고 써야 돼. 애 안 쓰면 안 돼요. 의라고 써. 애라고 썼는데. 의라고 써. 꽃. 어떻게 해요? 아, 맞다고 할게요. 그 맞춤법 틀린 거라고. 자, 백구는 백구, 흰 강아지. 긴 갈매기. 강아지 아니라고. 이화는 됐고. 자, 밑에 있는 이제 오늘의 의문안을 뽑는 두구두구두구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의문안을 뽑아 보겠습니다. 누가 의문안이 돼서 누가 맛있는 맘스터치 햄버거를 먹게 될지 여러분들의 적극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후다닥 하는 시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어떻대요? 그립대. 그러면서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누구랑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치, 독백적 어조인데 혼자서 뭔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야? 망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 갈등. 그렇지, 내적인 갈등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죠. 자, 내적 갈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무엇을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별의 아쉬움이죠. 그쵸? 그래서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그냥 갈까 하다가 다시 한번 돌아본 거야. 그치? 갈까 하다가 다시 돌아보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서 다시 돌아본다. 미련이 남아 다시 돌아본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 말줄임표 있으면은요, 무엇을 형성할 수 있다? 그렇지, 여운을 남길 수 있다. 근데 절대로 뭘 아니라 그랬어? 운율감을 형성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리듬감이랑 관련이 없죠. 그쵸?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련이 남아 다시 돌아보는 걸 통해 화자의 내적인 갈등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 산에도 까마귀, 들에도 까마귀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 볼 때 화자의 상황, 화자가 지금 이별을 하는 상황인가 보다 캐치가 됐으면은 이제 대상을 봐줘야 되는데, 까마귀가 갑자기 등장하고 강물이 등장을 했다? 여기 친구들한테 조금 초점을 맞춰줘야지. 분명 까마귀나 강물이 아무것도 아닌데 등장한 시어는 아닐 거란 말이죠. 그쵸? 이 자연물들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 산의 까마귀, 들의 까마귀가 서산에는 해가 진다고 지적입니다. 그러면은 화자를 뭐 하는 존재인 거야? 재촉하는 거야. 야, 해 진다. 빨리 가야 된다. 재촉하는 존재. 근데 화자는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어. 망설이면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재촉하는 까마귀의 모습인 거야. 재촉하는 까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강물, 뒷강물은 근데 강물의 앞뒤가 어디 있습니까? 그치. 이 강물의 앞뒤가 있다는 표현을 통해서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연속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 이렇게 물이 가지는 원형적 상징의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물에 흘러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 흐르는 물은 어떻게 얘기해요? 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이 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한데 말이 돼요? 아니죠. 의인법이야. 그런데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네? 그 말은 즉슨 강물도 까마귀처럼 화자를 어떻게 하는 존재야? 화자를 재촉하는 존재인 것이죠. 재촉하는 존재로 흘러도 연달아 흐르뛰다려. 자, 흘러도 연달아 흐르뛰다려는 흐릅니다 그려 의 방언인 거야. 어디의 방언일까? 지방 방언이니까
평안도 방언입니다. 평안도 방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1년과 2년에서는요 굉장히 좀 느린 느낌을 주죠. 화자의 내적인 갈등으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문장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를 행간걸침을 해서 더 망설이고 시상이 좀 길어지는 듯한, 망설이니까 좀 느린 듯한 느린 전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3년과 4년에서부터는요 재촉하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빠르게 전개를 하고 있다. 시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까마귀랑 강물은 대체 뭐하는 존재들일까요? 이들은 대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아니지만요. 이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함으로써 화자가 지금 뭐하는 상황인 거야?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화자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 이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나타내는 객관적 뭐예요?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김소월의 무엇도 가는 길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은 또 다른 시가 하나 있어요. 무슨 시가 있죠? 네, 가정이라고 하는. 김소월은 시를 제대로 알려면 김소월의 인생을 알아야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무슨 관점으로 시를 보는 거예요? 효용? 효용은 아니고 안녕도 아니고 안녕은 시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이지? 쓰는 사람. 그렇지. 표현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오늘은 이제 비문학 지문을 같이 한번 볼 건데, 일부러 이제 선생님이 좀 오늘 문학 진도를 다 나갈 거여서, 문학이랑 관련된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6월 모의고사 왔었죠. 이 6월 모의고사 본 친구들, 재밌는 비문학 많았었죠. 해수의 담수화도 있고, 그쵸? 그리고 법의 효력도 있었었고, 재밌는 비문학 많이 있었었는데, 자, 우리가 볼 비문학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1학년 친구들 모의고사 볼 때 2학년 언니 오빠들이 봤었던 모의고사에, 이제, 세금 관련된, 경제 관련됐었던 지문도 나왔었고, 그리고 인문 관련한, 인문 지문도 나왔었는데, 선생님은 이 지문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가지고, 2024년도 고등학교 2학년 6월 모의고사에 있는 미메시스 지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멋있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선생님이 학습지 나눠드렸죠. 7분 동안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영상 잠깐 멈추고 7분 동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근데 왜 아까 언니 오빠 자, 우리 비문학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읽어보니까 조금 어려웠나요? 괜찮았던 친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문제 풀어보니까 괜찮은 친구도 많았을 것 같아. 문제가 좀 그치? 설명을 해줘. 문제가 조금 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풀면서 엄청 뇌에 힘 엄청 주면서 읽었었는데 그 정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인문 같은 경우에는 인문에서 다루는 인문이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요. 추상적인 개념들 이를테면은 뭐 이런 것들, 미메시스 이런 것들, 그치? 추상적인 건 우리가 계속 머릿속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
떠올려줘야 돼. 그렇지. 형상화를 해줘야 돼. 만약에 이 지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해수의 담수화보다 어려웠었다면 여러분들이 읽을 때 머릿속에서 계속 연상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 나의 경험에 비춰본다던가 아니면 머릿속에 막 계속 그려본다던가 이런 활동들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누구래요? 리케르라는 인물이 있대요. 철학자 이름이 나와서 학자의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이 모의고사 비문학을 얼마나 더 많이 풀어봤겠어, 그치? 자, 그런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학자의 이름이 나온다? 절대 한 명만 나오지 않는다. 절대. 자, 절대 한 명만 나오지 않아. 이 그냥 어떤 사람, 그러니까 다른 지문에서 이런 학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런 거 아닌 이상, 인문이나 철학에서는 한 명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학자의 이름도 나오겠다. 이런 것들. 다른 학자의 이름도 나왔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가야 돼. 계획대로 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자, 계획대로 되고 있으면은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학자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학자. 혹은 그 학자의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대의 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혹은 한 학자씩, 학문에 대해, 학문이나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개성되었는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말을 하면서 쓴다라는 게 얘들아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참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칠판을 열심히 봐준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학자의 이름이 나오면 이꼴 다른 학자의 이름도 나온다. 그럼 이렇게 다른 학자도 이름이 나왔을 때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중심이 되는 학자의 학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그 학문이 계승되었었는지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지금 봐보니까요. 이 내용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그쵸? 맞아. 리케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미메시스 3중 구조가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리케르의 이 미메시스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어요? 근데 말은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고 들어본 적은 있고. 들어본 적 있어요? 방금 읽어봤을 때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문학 전공자들이 또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 선생님 일부러 선생님 잘하는 걸로 가져왔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아니, 오늘 우리가 문학 진도를 다 나갈 거여가지고 문학에 관련된 비문학으로 가지고 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최고죠? 같이 한번 볼게요. 텍스트라는 거는 문학에서 이제 모든 이제 작품들을 글로 써져 있는 글로 형성하던 예술들을 텍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텍스트, 즉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문학이라고 하는지 몰랐을 거 아니야. 그치? 설명까지는 친절한 이야기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자기 해석학을 주장했던 사람이 리케르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학자의 이름을 봤을 때 리케르라는 인물을 이야기했고 리케르의 학문 중에서도 무엇을? 이 텍스트, 그렇지. 글을 읽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이해하는 자기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구나 라는데, 자, 그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하는 미메시스의 개념을 확장했대. 자, 그렇다면은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야기한 건 누가 먼저였었던 거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였었던, 그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던 거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먼저였었던 거지. 그치? 우선적으로 미메시스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었는데, 아직까지 미메시스가 먼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 개념을 확장하여 이거를 더해서 미메시스 3중 구조를 만들고 제시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리케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해석학 미메시스 3중 구조를
만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리케르라는 인물이다. 자,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통한 독자의 자기 해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서를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기를 해석하는 과정까지 가는 거야. 자, 근데 그냥 아무거나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학, 그치? 문학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문학이라는 건 뭐예요? 문학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 볼 수 있어? 여러분들의 모든 교과서에 문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형상화한 예술을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한 체험과 이 감각 그리고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글로 형상화한 예술들이 무엇이다? 문학이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거 가치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문학을 쓰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어렵게 생각하잖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하면은 그 가치를 누가 얼만큼을 부여해야 될까? 가치 있는 경험? 내가 살면서 가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까? 이 가치의 기준은 대체 뭐야? 여기서부터 어려워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 가치라는 것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지. 작가가 부여하는 것이야. 이 경험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누가 한다? 작가가 하는 거야. 작가가 작가 자신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에 근거하여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납득할 만한 정의나 이런 경험들, 교훈들을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경험이다, 아니다, 의미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글로 형상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단계고 이게 2단계야. 이거는 미메시스에서도 적용되는 내용이야. 오케이. 자, 그럼 요거, 기본적인 내용. 자, 이제부터는 이제 미메시스로 들어가 볼게요. 미메시스가 뭔지 이야기 안 해주면은, 우리 몰라. 그래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미메시스란 예술에서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래. 예술에서 이야기를 하길, 예술이 현실을 모방 또는 재현하는 것을 가리키는구나. 미메시스, 현실이 있는데 이 현실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게 그 예술이 바로 미메시스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계를 이상과 현실의 이원적 구조로 본 누구? 플라톤은, 자, 플라톤의 이 철학, 선생님이 여러분들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아시죠? 선생님, 맞아요. 철학자 그림, 나 바탕화면도 다 이제 철학자잖아. 그래서 그때 이제 르네상스 그림들을 막 일부러 이렇게 해놓는데, 어쨌든, 아테네 학당을 보면은 가장 가운데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쵸? 이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맞아요. 플라톤이죠. 이러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리스토텔레스. 맞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우리 철학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 그랬지? 인간은 왜 태어났고 인간은 왜 죽을까? 삶과 죽음은 정해져 있는데 인간은 대체 왜 사는 걸까?를 고민하면서 삶에 대한 이 계속되는 고민 끝에 우리는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게 됐다라고 그랬었잖아. 인간은 그런 살아생전에 추구해야 되는 게 뭐야? 진리인 거야. 그럼 진리란 무엇일까? 요렇게 출발을 하게 됐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진리는 어떤 것이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 자, 그럼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현실에는 없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상세계, 전에 이데아에 존재한다고 보았었죠. 그럼 요 정도는 다 알잖아. 플라톤 하면은 이데아 정도는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거란 말이야. 플라톤이 이야기했었던 이상세계, 현실을 이원론적으로 나눠서 봤어. 이상세계가 있고 현실이 있어. 이상세계는 이데아. 선생님, 저는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지문에서는 많이 틀리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는데도 풀 수 있어야지 비문학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완전 해피,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좋겠죠. 하지만 배경 지식이 없어도 좋습니다. 과학기술 지문
기술과학 지문을 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다 아는 내용이야? 해수의 당초 알았어?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도의 배경 지식을 요하는 그런 학술적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원적 구조가 뭐예요? 이런 거 질문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원적 구조가 뭐예요, 선생님? 근데 이원론적으로 나눈다는 것은 양극단적으로 나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대. 여자,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 플라톤은 이 세계를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이상과 현실이었다는 거지. 자, 이렇게 나누었었다는 거지, 이원론적으로. 자, 그래서 현실을 이상세계인 이데아를 모방한 것을 봤대. 봐봐, 여기 다 나온다니까. 이데아라고. 그치? 이상세계는 뭐래? 이데아래. 모방했대. 무엇이? 현실이 이상세계를 모방했다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미메시스로서의 예술은 그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거래. 어라? 그러면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요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야, 요게 이제 예술인 거야. 이게 이제 미메시스적의 예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또다시 모방한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감각세계인 현실을 모방한 예술은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대상으로 봤대. 봐봐. 현실은 이데아를 모방하는 거잖아. 그치? 이데아를 모방하는 것. 그런데 예술이 모방한 현실을 또 한 번 재모방을 하게 되면서 이데아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 건 맞는 것이죠. 그쵸? 이데아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플라톤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생각했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이 작품 시작하기 전에 태원이가 그 얘기했잖아. 선생님, 플라톤은 시를 싫어했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이러한 이 예술, 미메시스가 부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 결국의 이유는 무엇이다? 현실을 모방한 것. 근데 현실은 이상세계를 모방한 것. 모방을 거치면서 결국적으로 인간을 이데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메시스를 부정적인 걸로 봤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자, 플라톤에 따르면 예술은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술이라 그래가지고 다 똑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야. 자, 봅시다. 일단은 연극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 없이 우리가 눈앞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연극은 서술자를 필요치 않는 직접 현실 모방이고, 그리고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있어요, 없어요? 서술자 있죠. 그렇죠? 자, 서사시에는요, 서술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 현실 모방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플라톤에 따르면 그 갈래마다 모방의 양태가 다 다른데 연극은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등장하는 직접 현실 모방, 서사시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에 의해 간접적으로 현실을 모방하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서 이제 끝인가 봐. 한 편 나왔으면 이제 다른 사람 등장해야겠지? 그 사람이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현실을 봐봐. 예술이 인간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본 거야. 개연성이 있는 일을 필연성에 따라서 조직한 것. 아마 이 문장을 가장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개연성도 필연성도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형상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지. 자, 개연성의 반대는요, 우연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런 말 쓰잖아. 개연성 떨어지는 건 난 안 봐.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 드라마 너무 개연성이 떨어진다. 나 요즘에 여러분들 19세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펜트하우스 쓴 작가 있잖아요. 그 작가 드라마 펜트하우스 알죠? 그 드라마 7인의 부활인가? 7인의 뭐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막 속이 터지더라고. 이 개연성이 하나도 없잖아. 물론 작가님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아니 개연성이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개연성이 굉장히 부족한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봐. 한 아이가 태어났어. 쌍둥이야. 근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 버려지게 돼가지고 이 쌍둥이가 뿔뿔이 이제 다른 부모한테 입양을 가게 됐는데 영겁의 시간이 지나고 한 30년이 지나고 나서 30년이 지나고 이 쌍둥이 형제들 중에서 형은 기업의 CEO가 되어 있어. 그리고 한 명은 저기 포항의 어느 자그마한 항구 마을에 항구 도시에 너무 이제 좀 생계벌이에 바쁜 그런 이제 궁핍한 생활을 하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빚더미에까지 나앉게 돼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뭘 한 거야? 편지를 쓴 거야. 유서 같은 편지를 이제 쓴 거지. 내 편지를 쓰겠다 막 하면서 내용을 막 쓰는 거야. 나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고 이런 내용들을 막 써요. 자, 근데 그 편지를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끼워서 넣은 다음에 바닷가에 던졌어. 근데 때마침 그 근처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던 쌍둥이 형제, 기업의 CEO가 됐었던 형이 낚시를 했는데 뭐가 걸렸다 해서 쓱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편지였었던 거야. 그 편지를 보고 아니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산 사람이 있다고 보러 가야겠는걸? 해서 만나러 갔어. 그래서 만났어. 당신이 이 편지의 주인이니까 네 접니다 하면서 당신에게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식사하러 가시죠. 차 타고 가고 있었는데 끼뽕 하면서 사고가 난 거야. 사고가 나서 둘 다 크게 이제 다쳤어. 중태인 거야. 그래서 중태 상태에 빠졌는데 빨리 지금 당장 두 사람 다 혈액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 혈액형이 어떻게 되지? BRH 마이너스인데요? BRH 마이너스? 이렇게 귀한 혈액형이라고? 어떻게 근데 두 사람이 같을 수 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 감식 결과 두 사람의 이 유전자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재밌어요, 이게? 네. 아, 뭐야, 왜 재밌어? 자, 재미없어요. 자, 너무 재미가 없어. 왜 재미가 없냐면, 너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때요? 그치, 억지 같죠? 왜 억지라고 느꼈을까? 말도 안 되는 확률이. 그치, 우리 인간의 삶은 이 정도의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우리 인생이 장난이야? 그치? 아니, 문학이라는 것의 기반은 인간의 삶이잖아. 그치? 인간의 삶을 모방한 거잖아. 아니, 근데, 인생이 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우연히 다 딱딱딱딱 일치되는 게 어디 있나? 그쵸? 자, 이것의 반대가 이제 개연성인 거야. 그래서 개연성이 탄탄한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필연성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지. 빌드업을 해주는 거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빌드업을 해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 납득이 된다. 그쵸?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창조적 모방이며 이 예술은 무엇을 한대?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인간에게 쾌감을 느끼게 한대. 자, 그러면 주황색이었대요. 주황색. 인간의 감정을 정화하고 그리고 또 뭐 했어? 인간에게 쾌감을 준다. 쾌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쾌감을 느끼게 한다. 이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리케르는 받아들였었던 거지. 자, 우리 지금까지 학자 몇 명 나왔어? 3명 남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메시스의 개념을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야? 그렇지. 미메시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 그렇지. 아리스토텔레스랑 플라톤이었었죠.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예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 플라톤은 미메시스를 부정적으로 봤지만 인간에게 감정을 정화하고 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리케르는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자, 받아들이고 확장하게 되는 모습 보이게 될 것이에요. 확장. 플러스로 선생님이 표현하는데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확장이라 써놓을게요. 리리르 아닙니다. 리케르입니다. 선생님 글씨 못 알아보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리케르는 미메시스를 인간의 행동을 줄거리로 구성하고 이를 언어로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미메시스로서의 문학을 현실에 존재하는 독자들의 삶으로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야. 그럼 리케르가 원한 건 뭐야? 책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을 완성시키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독자가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까지 연결시키는 거, 거기까지가 문학이라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리케르는 독자가
독자의 삶으로 연결을 짓기를 궁극적으로 바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에 대해서 나와야겠어요? 미메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 첫 문단에서 뭐가 나왔어? 미메시스의 3중 구조와 자기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아직 이 두 가지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쵸? 자, 리케르는요, 미메시스의 전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1과 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2, 그리고 재형상화 단계인 미메시스 3, 3중 구조로 설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메시스의 3중 구조죠. 그쵸?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 미메시스 3중 구조 1, 2, 3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줘야 되는 거, 아까 문학은 뭐라 그랬어?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 느낀 점과 깨달은 바나 여러 가지 감정들, 경험들을 글로 형상화한 예술 작품이 문학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럼 제일 먼저 가치 있는 경험, 이 가치성을 부여하는 거 누구? 그렇지, 작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게 바로 전 형상화 단계, 미메시스 1에서의 단계입니다. 잘 보세요. 미메시스 1은요, 작가가 인간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요,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작가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이게 가치 있는, 의미가 있는 행동인가? 이 행동을 하는 의미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시간인 거야. 알겠지? 가치를 부여하는 시간인 거야. 자, 그래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혹은 이 행위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 말하고자 하는 행동의 의미를 독자 또한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로 한대요. 독자도 이 내 뜻을 이해를 할 거야. 내가 이 부여한 가치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야. 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거. 미메시스 2는요. 미메시스 1에서의 행동을 이제 정했어. 아, 이게 가치 있는 경험이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 그럼 이제 작가는 또 뭘 하겠어요? 줄거리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서사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형상화를 하는 거야. 글로 형상화하는 것이야. 자, 그래서 미메시스 1에서의 행동이 서사적 흐름 속에 무엇으로? 줄거리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요, 이 작가는 인간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이거를 보고, 이거는 왜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인간은 단순하지가 않아, 얘들아. 인간만큼 어려운 게 어딨어? 여러분들, 나도 이제 진짜 정말 많이 느껴. 나도 사람을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껴. 우리 이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잠깐 스쳐갔었던 문제의 친구들을 이야기했었지. 그런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그렇게 할까? 자기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할까? 근데 한편으로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지금 여러분들 칠판을 등지고 있는 내 모습은 여러분들한테 학술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지만 집에서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거든. 선생님 진짜 설거지 빨래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 진짜 막 맨날 이불 덮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힐링할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이 귀여운 걸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 나이 먹고 이불이랑 모든 침대에 이불이랑 인형이랑 이런 걸 다 폼폼프린으로 이렇게 다 도배를 시켜놨어. 그래서 막 진짜 애처럼 굴어. 막 밥을 차려놔야지 먹어. 이런 이제 굉장히 아이 같은, 유아탱이도 아니고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네요, 말하면서. 자, 이런 모습도 있는 거야. 그렇지만 이제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죠.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맞아. 그러게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보여지면서 나는 각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고, 나도 때로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 보였다가도 잠들기 전에는 누구보다 우울해지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면이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봐봐. 막 선생님한테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집에서도 그대로 보여지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집에서는 또 완전히 팍 변해버리는 친구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정말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어. 한 사람이 그런 다양하고 이질적인 행동 중에서 작가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행동만에, 작가 자신이
의미 있다고 판단한 행동만을 골라서 무엇에 따라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인과관계에 따라 가지고 배치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형성화된 세계는요,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쵸? 인간의 삶을 모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해요. 이것은 미메시스가 무엇인가? 현실 세계를 모방하거나 재현한 예술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일치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허구의 세계이다. 허구의 세계 소설의 제1원칙 무엇입니까? 허구성, 그쵸? 허구적 세계. 미메시스 3은요,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었던. 그럼 작가가 미메시스 2에서는 줄거리를 인과관계에 맞춰서, 인과관계에 따라서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한마디로, 자, 쉽게 설명하면, 미메시스 1에서는요, 어떤 실로 옷감을 짤지 결정을 하는 거야. 이 옷감이 좋을까? 이 옷감이 좋을까? 이 실로 할까? 고른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서는요, 예쁘게 고른 이 실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무늬를 만들까를 생각하면서 만들기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것을 보는 거. 그걸 이제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 소비하는 사람은? 독자. 그렇지. 자, 그러면 세 번째에서는 누가 등장하는 거야? 독자. 그래요. 봅시다. 미메시스 3은요, 문학과 현실 세계를 잇고자 했었던, 이어주고자 했었던 리케르계획이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독자는 독서를 통해 허구적 인물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분석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현실에 비추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사건을 선택하여 줄거리로 만들어 보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미메시스 1, 2, 3, 3중 구조에서 리케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그렇지, 세 번째, 독자가 그냥 텍스트를 소비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완결이 나 있는 이야기잖아. 그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편에 한 사람의 행동과 이 행동의 의미와 생애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도 현실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분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신의 삶도 분석을 해. 그런 다음에 이제 현실 세계에서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반성할 수가 있단다. 선생님도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 진짜 나 같은데? 그래, 나도 이런 사람 진짜 이해 안 돼. 하다가 내가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이분법적으로 나눴을까?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진리가 아닌데 하면서 후회하게 됐었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나 진짜 대학교 발표할 때 운 적도 있어. 막 갑자기 급 반성하게 되면서 막 뚝뚝 울어가지고 다 당황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는 모습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메시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독자의 자기 이해가 이루어진대. 리케르는요, 이를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야기 정체성은요, 이야기를 매개로 파악되는 인물의 정체성으로 이야기 속에서의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인물의 면모를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리케르에 따르면 독자는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독자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야. 허구적 인물의 이 정체성,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된 것을 보면서 독자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그러니까 인물의 정체성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가지고 이 독자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다. 이것이 바로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한 자기 해석학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리케르는 서사적 흐름 속에서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이 형상화되며 이야기가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독자도 마찬가지로 독자, 이 소설은 끝이 났어. 이 책은 출판이 되었으면 그 결말은 나와
나와 있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읽는 독자들은 늘 살아있어. 그들의 삶은 아직 지속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속되고 있는 삶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삶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해석하기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문학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었던 지문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말 지문을 잘 골랐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잘 고른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29번 같이 내용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읽었던 것 치고는요, 또 이게 한편으로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맞출 수 있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쵸? 이 5개의 문제를 다 정답이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첫 번째, 미메시스 첫 번째 단계는 전현상화 단계였었어. 맞아? 전현상화 단계와 미메시스 3는 누가 이제 소비를 하는 거야?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 것이죠. 자, 이 사이에는요, 미메시스 2, 그렇지. 형상화 단계로서 줄거리를 만드는 단계가 4개로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독자가 읽는 건 결국에는 텍스트잖아. 이 텍스트가 쓰여지는 단계고, 전현상화에서는 텍스트를 쓰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거죠. 그쵸? 같이 있는 경험. 그렇다면 이것은 맞는 것이죠. 인물의 이야기 정체성은요, 미메시스 3에서 작가에 의해서 형상화된다. 작가가 아니죠. 미메시스 3번째 단계, 3중 구조에서 마지막은 리케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야. 그치. 예술과 이 현실을 잇는 단계라고 보았기 때문에 작가가 아닌, 그렇지. 2번이죠. 자, 볼게요. 리케르는, 미메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발전시킨 개념이다. 맞죠? 그쵸? 독자가 이야기 해석을 통한 자기 이해에 이르는 과정은 미메시스 3중 구조에 따른다. 맞죠? 작가는 미메시스 2에서 나타난 두 번째 이제 줄거리 형상화 단계에서 나타난 행동의 의미를 미메시스 3의 독자가 이해할 것으로 전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요. 30번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술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시 몇 번 했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쓱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이거 불끈 쥔 주먹 뭐야?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3명의 친구들은 정답인데요. 볼게요. 모방된 대상을 다시 모방함으로써 모방된 대상이 뭐였었지? 현실. 그렇지. 자, 봐봐. 일단은 플라톤이 뭐라고 생각했었어? 일단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눴어. 이상세계 이데아와 그리고 현실. 근데 이상세계 이데아를 그렇지 모방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보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현실을 또 이제 그렇지 모방한 것이 예술이다라고 본 건데 이거를 우로써 세계를 이상과 현실로 나눴다고? 아니지. 이거는 순서가 잘못됐어. 인과가 완전히 엉망이네, 이거. 플라톤이 먼저 이 이상세계와 현실을 나눠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뭐야? 예술,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과가 엉망이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1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도 줄거리고 니은도 줄거리인데 기억은 미메시스 2. 미메시스 2에서의 줄거리. 왜냐면 1에서는 줄거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미메시스 3. 그렇지. 3에서의 줄거리면은 자, 미메시스 2까지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해? 그렇지. 작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미메시스 3에서는 독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은 몇 번?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야, 근데 이게 모의고사였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긴장이 들었겠니? 그치? 자. 딱히 긴장 안 들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OMR을 찍을 때 느끼는데 OMR 찍기 전까지는 안 느껴지거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OMR 찍을 때 이제 리케르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관심이 많았었던 A씨는요, 의사의 삶을 다룬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A씨가 독자가 되겠네요. 소설에는 의사로서의 허구적 인물 B의 삶을 다룬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시되었는데, 특히 B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회복한 어린 황자가 성인이 되어서 B를 찾아왔고, 예전보다 몹시 바빠진 상황에서도 학원으로 전화 주세요.